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두려움의 6가지 유령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마지막 장인 16장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편은 내용이 길어 2부작으로 진행됩니다.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 마음속에 의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육감은 활동하지 않는다. 의 불경한 세 친구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가 있는 곳에 나머지 2가지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우유부단함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다. 우유부단함과 의심이 합쳐지면 두려움을 만든다. 이들은 싹이 트면 그 존재를 감지할 틈도 없이 불쑥 자라난다. 저자는 성공 철학을 잘 이용하기 위해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위에서 얘기한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해한 뒤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1%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죠. 왜 1%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99%의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육감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져다 줬을 때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적인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99%의 사람들은 머릿속을 스쳐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우유부단하게 흘려보내지만 1%의 사람들은 실체화시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대표님들의 습관은 메모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다루는 유튜브만 봐도 메모의 중요성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모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디어를 바로 실체화하여 우유부단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유부단함은 행동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동하지 않아 아이디어를 실체화시키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새로운 적이 슬며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의심이란 녀석은 특이하게도 나타날 때 발생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라는 문구와 함께 나타나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뭐라고? 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의심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행동을 통해 습득하는 경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즉, 우유부단함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면 의심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저자가 말한 대로 우유부단함과 의심이 합쳐지면 두려움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만물은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조물주께서 만들 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태생부터 부여받은 자신만의 고유한 책임과 사명. 두려움은 이것들을 모두 지워버림으로써 위대한 생명을 진흙 속의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두려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마음 상태는 스스로 통제하고 이끌 수 있다. 인간이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인간이 창조하는 것들은 모두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다스리는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가장 강력한 적인 두려움에 대해 크게 6가지로 정의합니다. 다른 두려움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 6가지만큼은 아니며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하죠.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축복은 상상력이죠. 문제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가혹한 저주도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상상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합니다. 먼저 사고 자극을 떠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사고 자극은 즉시 물리적인 실체로 전환된다. 그 생각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관계없다. 저자가 말하는 생각의 힘은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바로 뒷담화, 남의 얘기죠. 서로가 가진 정보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화에 노출되게 되면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도 상상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 자극은 곧바로 물리적인 실체로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미지로 그려졌다면 상상 속의 그 인물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현실에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나쁜 이야기를 듣고 나쁜 이미지로 그려졌다면 상상 속의 그 인물은
한 번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태어나서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상상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타인에 의한 사고 자극에 의해서 말이죠. 이것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힘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이 만드는 상상, 즉 허상이 두려움의 실체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사고 자극에 마음을 열지 스스로 선택한 사고 자극에만 마음을 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6가지 두려움에 대해 자신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해한 점을 상세히 적어줍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이성을 사용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상상력을 죽이고 자립감을 없애고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고 진실성을 가라앉힌다. 이로 인해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파괴적 행동이 일어나고 열정이 사라지며 자제력을 잃게 된다. 이는 인격적인 매력을 빼앗고 적절한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노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끈기 있는 태도를 무너뜨리고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며 야심을 무너뜨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실패를 불러들인다. 애정을 죽이고 마음에서 나온 세심한 감정을 죽이고 우정을 꺾고 온갖 형태의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로 인해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지고 비참하고 불행해진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온갖 것이 넘쳐나며 나 자신과 열망 사이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다루기 어렵고 파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능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은 상대편을 물리적인 먹잇감으로만 대합니다. 그러나 고등한 직 관력과 사고 능력, 이성을 지닌 인간은 서로를 물리적으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대신 먹잇감인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죠. 그 결과 같은 인간끼리 경제적으로 착취하면서 진화를 해오게 되었으며 이는 금전적인 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지 충분히 학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류의 수많은 역사와 경험으로 가난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각인시켰으며 이것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물리적인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지배할 수 있게 만든 원리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말이죠. 저자는 이번 장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가난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줍니다. 첫 번째 진실은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상은 가난을 벗어난 듯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보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야망을 잊고 게으르고 진취성, 상상력, 열정, 자제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재화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부단함입니다. 보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리스크가 최소화 혹은 아예 없어야 해요. 사람들은 점차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허락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자본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죠. 직급을 통해 책임감을 분산시켜 리스크 관리를 한 것이죠. 책임감 있고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직원은 높은 직급을 주고 반대인 직원은 낮은 직급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이것을 통해 열망이 없던 직원들도 보상을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시스템으로 우유부단함을 개선했다고 해도 그 회사에 국한된 개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시스템 자체가 회사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점이지 개인의 삶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책임지지 않으려는 삶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꼴이죠.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보상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변명과 핑계를 만들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만 따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저들이 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요. 네 번째는 걱정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남는 것은 걱정입니다. 퇴직하면 뭐하고 먹고 살지? 옆 부서 부장이 이번에 임원이 된다는데 그럼 나는?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실적을 내라는 거야? 세상은 90% 이상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투성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삶이고 더 나아가 사업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기만 하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조심성입니다.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선택은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성공에 대한 상상이 가득한 사람과 실패에 대한 상상이 가득한 사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성공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다가갈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고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유부단하게 책임지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지금까지 받은 보상으로 쌓아둔 작은 자본으로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쌓여 나의 삶을 미룹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면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합니다. 퇴로를 모두 없애 임전무태의 각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이것이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국면하게 될 미래의 운명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삶이 두려워졌다면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운명에 눈을 뜨신 것을. 돈은 그저 조개 껍데기 쇠붙이 종이 조각일 뿐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보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한 남자가 나락으로 떨어져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축 늘어진 어깨, 머리 모양, 걸음걸이, 시선을 통해 그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보인다. 그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들이 인격적, 지능적 혹은 능력 면에서 자기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도 말이다. 반대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그를 재난의 피해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회계사, 상점 직원, 약사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부러워한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자존감 있고 어른스럽다. 반면 그는 스스로 괜찮은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다. 돈이 조금만 있어도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찾을 것이다. 저자는 돈을 쇳덩이나 조개 껍데기 따위에 비교하며 하찮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돈이 없으면 마음과 영혼의 보물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생산과 소비를 이해하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어떠한 힘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 반대작용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자본주의에 접목시켜보면 생산과 소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해 보이지만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돈을 벌어 소비에 집중하게 되면 그건 조개 껍데기를 줍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화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물물 교환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같은 값어치라 생각되는 물건끼리 교환했다면 지금은 종이 조각과 쇠붙이, 현재는 그래픽 조각에 서로가 약속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해당되는 물건을 바꾸는 격입니다. 결국 소비자로서 재화를 벌어서 동등한 가치의 물건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차산이 불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재화는 무한정입니다. 한정된 자원은 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무한정한 재화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산자는 세상을 이롭게 할 아이디어를 위해 필요한 것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의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 공장을 인수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필요한 기업을 합병하여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업의 자산 규모를 키웁니다. 기업은 매출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이익은 세상에 기여한 만큼 커져갑니다. 생산자로서의 소비는 더 높은 가치와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줍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인지 생산인지에 따라 재화의 가치는 바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 비판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다. 누구나 비판할 말을 한 무더기 가지고 있다가 그게 필요할 때든 아니든 공짜로 마구 나눠준다. 비판은
마음의 두려움이나 분노를 심어줄 뿐이며 사랑이나 애정을 형성하진 못한다. 저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은 비판을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타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꾼들은 유행이란 단어를 만들어 계절마다 옷과 장신구를 팝니다. 사업가들은 실적이란 단어를 만들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긴장감을 유발하죠. 문제는 비판이 두려워 행한 일은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느껴질 겁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 애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나를 좋아하면 누군가 한 명은 나를 싫어한다. 나란 사람을 모두가 좋아할 수 없습니다. 비판이란 칼날을 스스로 손으로 잡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나쳐 간다면 비판이란 칼날은 그저 땅에 떨어진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굳이 칼날을 주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마세요. 세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는 신체적, 사회적 원인이 있다. 이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 정신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이 두려워서이기도 하다. 질병이 연상케 하는 고통, 막대한 치료 비용, 죽음은 인간의 두려움을 극도로 자극하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여 매년 보험회사들은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애기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병에 걸렸을 때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 연상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사후,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질병이 더욱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 자극은 질병을 키우고 새로운 질병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암 판정으로 장기를 9개나 떼어낸 황병만 씨는 수술 후에도 30년 넘게 생존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31살에는 대장암 말기, 49살엔 위암 말기 진단까지 받고 주변 장기로 퍼진 암 때문에 장기 9개를 떼어내고도 30년 동안 암을 극복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율 1%의 말기암을 극복한 또 다른 비결은 의지력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1000명 아니야. 1000명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래서 다 죽어도 나는 산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그를 살린 것은 살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